F-35A가 이제 한국에 옵니다. 3월 말에 초도기 2대를 한국에서 인수를 합니다. 전력화 과정을 거쳐서 4월에서 5월경 사이에 실전에 배치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군 조종사가 괌을 거쳐서 한국에 전달해 주기로 한다는 겁니다. 올해 내에 10여 대가 배치가 되고 2021년까지 40여 대가 모두 전력화된다고 합니다. 당군 이래의 최대 무기 도입 사업인 한 7조 원 규모의 사업이죠. F-35A가 한국에 오면 우리가 어떤 국방력의 증강이 생기느냐. F-35A는 현재 우리가 도입 가능한 유일한 스텔스 전투기입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박근혜 정부 때 김정은 참수작전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유효한 공격무기다. 킬체인의 핵심 전력이죠. 유사시에 북한의 방공망에 포착되지 않고 대륙 깊숙한 지역까지 들어가서 핵과 미사일 등 핵심 시설을 타격할 수 있는 그런 전투기죠. 항속거리가 2200km에 달하기 때문에 북한에 시도새도 모르게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와도 아무런 제재가 없는 그런 최첨단 전투기죠. 그래서 이 시설을 우리가 킬체인 사업의 핵심 전력으로 꼽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북한에서 이걸 시비를 걸고 있죠. 남조선에서 반민족적 행위를 하고 있다. 막대한 자금을 탕진하여 무력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맹비를 하고 있죠. 그런데 자기들은 핵무기를 갖고 대륙간 탄도탄을 갖고 핵시설을 계속 증강하면서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죠. 그리고 2018년 3월에 미국에서 열린 출고식 행사에 국방부 장관이 가지 않고 국방부 차관이 갔죠. 텍사스주 포트워스에 있는 록히드 마틴사의 조립공장 출고식에 북한의 반발을 의식해서 국방부 장관 공군참모총장 대신에 국방차관과 공군참모차장이 가서 격을 낮춰서 인수식을 했죠. 또 곧 있을 F-35A 인수식에도 조용하게 치러질 전망이죠. 과거 정부였다면 성남 비행장에서 대통령 임석하에 대대적으로 거행을 했을 그런 국방력 증강 사업에 지금은 문 대통령이 이 행사를 하겠습니까? 북한 눈치를 봐야 되는데 하노이 회담 이후에 북한 눈치 보기가 지금 계속되고 있죠. 우선 키 리졸브 풀 이글 훈련 등 대규모 한미 연합 훈련이 전면 중단과 중지가 되었고 주한미군 문제도 이젠 복잡한 갈등 문제로 부상을 했죠. 이 정권에서 감사원에서 2013년도 FX 기종 선정에 국익 반환 결정이 있었는지 감사를 했어요. 이거는 그 당시에 책임자였던 김관진 청와대 실장 잡기 위해서 감사를 했는데 감사원에서 2월 27일 날 2013년도 FX 기종 선정은 국익을 반환 결정이 아니었다. 이 감사 결과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시비를 못 걸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F-35A가 대륙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걱정입니다. 제대로 훈련도 안 하고 그냥 창고 속에 묵혀둘 수도 있다. 난 그렇게 봅니다. 북한의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짓을 이 정권에서 할 수도 있다. 아마 우리나라 와도 훈련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북한 눈치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현상을 보면서 휴전선 GP 폭파 그리고 남북 횡단도로 건설 북한의 비단길을 놓아주면서 우리의 국방력의 핵심인 킬체인의 핵심인 F-35A 비행기가 들어오더라도 경락고 속에 잠잘 수도 있다. 나는 그런 생각을 최근에 해봤습니다. 참 걱정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최근에 언론지상에 베네수엘라의 비극이라는 기사로 엿보 기사가 나온 일이 있습니다. 지하철은 멈추고 공장, 학교는 문을 닫았다. 석유의 나라가 화력발전소도 못 돌리고 3천만 국민이 암흑지옥에 살고 있다. 변호사, 교사 출신 여성들은 매춘 그리고 주부들은 모유 머리카락을 팔아서 연명을 하고 있다. 국민 체중이 평균 11kg 감소한 마두라 다이어트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
60억 달러 국가부채를 못 갚아서 디폴트를 선언을 했다. 전 국민의 10%가 카나다나 미국, 텍사스, 플로리다로 탈출을 했다. 이것은 먹고 살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나마 베네수엘라의 상류계층입니다. 원래 이 베네수엘라라는 나라가 세계적으로 미스 유니버스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 베네수엘라의 여성들이 이웃 콜롬비아까지 가서 지금 매춘행위로 가족의 생계를 돌본다고 하는 비참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또 이 나라의 현재 대통령이 두 사람입니다. 미국과 유럽 등의 지지를 받는 임시대통령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과 러시아와 중국의 지지를 받는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유럽에서는 마두로 대통령 사임을 계속 촉구를 하고 베네수엘라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죽어나는 것은 베네수엘라 국민들입니다. 마두로 대통령의 사회주의식 경제정책 그리고 사회주의식 나라정책으로 국민들은 공산주의식으로 배급에 의존하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웃 콜롬비아는 마약의 나라였는데, 코카인의 나라였는데 지금은 우파 정권이 계속 집권하는 바람에 포퓰리즘을 거부하고 친시장 개방 정책을 지속하고 작년도에는 2.8% 플러스 성장을 하는 바람에 남미에서 칠레 다음으로 OECD 국가에 가입을 했습니다. 반면 그 옆에 있는 베네수엘라는 20년간 반미 좌파 포퓰리스트인 차베스와 그 후계자인 마두로의 연이은 집권으로 석유 수출만 믿고 국민들에게 현금 복지를 남발을 하다가 이젠 나라가 망해버렸죠. 이 망한 나라 베네수엘라가 6.25 전쟁 당시에는 한국에 10억 달러 원조까지도 했다는 나라입니다. 차베스의 추종자들은 이제 그 나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반성을 해야 됩니다. 2006년도와 7년 무렵에 한국에 차베스 바람이 불은 일이 있습니다. 좌파 사회주의 준동이었죠. 2006년도 KBS 스페셜에 신자유주의를 넘어 차베스의 도전이란 프로가 방영이 된 일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시절입니다. 차베스 미국과 맞짱 뜨다라는 책을 국내에도 출간된 일이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은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자 신문의 특집 기자가 게재된 일도 있습니다. 동아일보 기사 등 언론 보도에 따르면 김상곤 전 부총리가 2007년 베네수엘라를 방문을 했고 차베스의 21세기 사회주의 노선 연구 등에 적극적으로 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민주노동당 주최 대선 전략 토론회에서 차베스를 배우자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다는 겁니다. 참 그렇습니다. 가장 우리나라에서 베네수엘라 징후가 나타난 것은 소득주도 성장 이후에 저소득층의 이전 소득이 근로소득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전 소득은 국가가 지원하는 돈입니다. 자기가 일해서 버는 돈보다 국가가 지원한 돈이 더 많다는 겁니다. 무상 지원한 돈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전염병처럼 퍼지고 있는 베네수엘라식의 현금복지정책. 국회 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정부의 현금 지급 사업 중에서 비기여적 급여 지출은 2018년도 21조 7천억에서 2019년도 29조 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한국 사회도 베네수엘라처럼 공산주의식 배급 사회로 가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조건 없이 서울의 청년 1,600명에게 2년간 매달 50만 원씩 청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 인천시는 성매매 여성에게 1인당 최대 2,260만 원의 지원금 주는 조례도 제정을 했다고 합니다. 현금복지는 정치적 마약입니다. 일하는 복지, 생산복지가 되어야 하는데 현금복지 사회가 되는 한국 사회는 베네수엘라로 갑니다. 그만큼 이 정부의 베네수엘라식 무상복지 정책이 일반화되어 가고 있다. 한국 사회가 멍들어가고 있다. 그런 우려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난번에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유죄 선고하면서 법정 구속까지 했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이번에는 정보 유출했다고 검찰에서 기소를 했어요.
나는 이걸 보면서 참 검찰도 뻔뻔스럽다. 왜 그런가 하면 우선 가장 비근한 예로 지난번에 법원행정처 차장 기소할 때는 이 성창호 부장판사는 피해자로 기소가 되지 않았어요. 이 건 자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김경수 재판은 끝나고 난 뒤에 피해자로 입건도 되지 않았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피의자로 되고 피고인이 돼버렸어요. 나는 검찰이 이래도 되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2016년도 법조비리 사건인 정은호 게이트 당시에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였던 성창호 부장판사가 당시에 법원 내규에 따라 영장정보를 법원행정처에 정식으로 보고를 했어요. 이것은 법원 내규에 따른 정상적인 보고입니다. 당시 대법원 재판 예규에 따르면 긴급보고 사건의 경우에 법원 직원이 아닌 해당 사건의 담당자, 법관이죠. 법관이 행정처에 직보를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어요. 정은호 게이트는 그 당시에 법조비리였죠. 그래서 법원 직원들도 관련이 되어 있던 그런 사건들이죠. 그건 당연히 예규에 따라서 보고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를 했다고 피해자로 되어 있던 이 성창호 부장판사가 김경수 도지사를 유죄 판결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거꾸로 이번에는 피의자로 둔갑을 시켜서 기소를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성창호 부장판사를 이번에 법관 재임용 대상에서는 탈락시키지 않아서 그래도 일말의 양심은 있다. 난 그렇게 봤습니다. 이제는 이 정권의 사법부 침탈이 도를 넘어섰다. 지난 1월 30일 김경수 지사 유죄 선고 후에 민주당과 여권은 양승태 적폐사단의 일원이었다. 이 성창호 부장판사를 촛불정부를 흔드는 조직적인 저항이다. 온갖 음해를 다해가면서 비난을 했죠. 또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이 기소하자마자 성창호 부장판사를 재판에서 배제를 해버렸어요. 무죄 추정이라는 게 있는데 피해자를 가해자로 둔갑시켜가지고 기소한 사건임을 자신들이 잘 알 건데 기소에 맞춰서 바로 재판 배제를 또 해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법관을 탄핵 소추하겠다고 집권당에서 그렇게 법관들 상대로 협박을 하는데도 대법원장은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8년 8월 8일 SBS 단독 보도를 보면 김경수 지사가 드루킹에게 이번 정부 임기 말까지 지지율 40% 이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 말하자면 여론조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정권 출범 이후에도 지속적인 대통령 지지율 관리를 위해서 드루킹에게 김경수가 여론조작 지지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지금 국정 지지도 40% 조금 넘는 지금 상황도 과연 이게 사실인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김경수 도지사 2심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시중에서는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MB를 보석으로 석방한 것은 어차피 MB는 보석으로 석방할 수밖에 없는데 먼저 석방해 준 것은 김경수 보석 석방을 위한 여론 물타기다. 이런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김경수 판결문을 보면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8,840만 건으로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의 200배나 더 많은 게 수를 조작했죠. 지난 국정원 댓글 조작 때 문재인과 민주당 측에서는 국정원 댓글 조작으로 선거가 무효다 이런 이야기를 늘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200배 이상 많은 댓글을 지난 대선 때 조작한 드루킹 사건이 확정되면 할 말이 없겠죠. 자기들이 주장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이미 그 판결문에 드러난 김경수 윗선이 누구냐. 판결문뿐만 아니라 그 사이에 간접 증거로도 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연루가 되었지 않느냐. 그게 간접 증거도 많아요. 그러면 윗선 특검을 통해서 여론조작에 진짜 최정상에 있었던 인물은 누구냐. 그걸 밝히는 게 야당의 가장 시급한 책무다. 나는 그 이야기를 오늘 다시 드립니다. 참 대한민국 대통령 하기 참 어렵죠.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어느 대통령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달만 좋더라. 그 이후부터 퇴임할 때까지 시달리는데 정말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은 일이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건국을 했죠. 건국을 하고 나중에 이기붕의 농간에 독재로 몰려가지고 결국은 하와이로 망명갔죠. 윤보선 대통령께서도 5.16 쿠데타로 중간에 하야를 했죠. 박정희 대통령은 18년 장기 집권으로 이 나라를 5천년 가난에서 벗어나게는 했으나 79년 김재규의 저격을 받아서 돌아가셨죠.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은 물론 군사정부를 이어가서나 이 두 분도 군사 쿠데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전두환 대통령은 최근에 와서 또 재판을 받고 있죠. 노무현 대통령은 퇴임 후에 박연차 뇌물 사건으로 조사를 받다가 부엉이바위에 의해서 투신했죠. 이명박 대통령은 개인 기업인 다스 소유권 문제와 받지도 않은 삼성 뇌물 가지고 지금 재판받고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이거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사재판 진행 중인 것도 이것은 대통령의 통치행위나 또는 대통령의 정책행위 중에서 일부 일탈이 있었지만은 형사재판까지 갈 필요는 있었나 이런 이야기를 수차례 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 거의 종신형을 받고 재판을 받고 있죠. 지금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서 멀쩡하게 퇴임 후에도 활동을 하신 분은 YSDJ밖에 없습니다. YSDJ밖에. 물론 YS도 IMF 때문에 퇴임 후에 얼마나 많은 청문회도 있었고 검찰 서면 조사도 있었죠. 그걸 빼고 나면 멀쩡하게 잘 있다가 돌아가신 분은 DJ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대한민국 대통령의 비극적인 말로를 참으로 나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전직 대통령이 비극적인 말로를 맞게 되면 나라의 수치고 나라의 비극입니다. 끝없는 정치 보복으로 대통령이 바뀌면 바로 전 정권의 비리를 조사해서 대통령을 압박을 하고 물론 대통령 재임 중에 비리가 없어야 되겠죠.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그 비리라는 게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처럼 실질적으로 직접 돈을 받았거나 수천억 받았죠. 이런 경우는 모르지만은 대통령 업무 집행 도중에서 일어났던 통치행위 성격의 또는 정치행위 성격의 그런 행위는 전직 대통령으로서 존중을 해야 옳지 않느냐. 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는 조롱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보고는 반대파들이 임기 내내 치박이라고 했죠. 박근혜 대통령은 닭근혜라고 늘 그래 비아냥댔죠. 노무현 대통령은 박연차 사건 때문에 뇌물현이라고 비아냥댔죠. 또 현재 문재인 대통령 보고는 문재앙 대통령이라고 재앙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죠. 국가 지도자나 대중정치인의 숙명이라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국가 지도자나 야당 정치인 조롱하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나라가 제대로 올라가려면 더 이상 정치 보복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민들께서는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한테 조롱, 그 다음에 비아냥 이런 거는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싫으면 뽑지 않으면 될 거 아닙니까? 뽑아놓고 국민 다수로 뽑아놓고 이런 식으로 조롱하고 비아냥대는 것은 국가의 국격의 문제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직 대통령이 편안하게 퇴임 후에 노후를 즐길 수 있는 그런 미국 같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선진국 같은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들이 뽑은 지도자나 또는 야당 지도자를 조롱하는 일은 더 이상 없도록 국민 여러분들께 부탁 말씀드립니다.